이번 시간은 저당 상환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이 아주 기출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상환 방식이 있는데 거의 뭐 매년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이 상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제목이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이에요. 저당의 상환 방법. 자, 대출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좀 낮출게요. 우리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융자액을 한 1,000만 원으로 잡습니다. 잡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융자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10년이고요. 자,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연 10%라고 했을 때 상환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거치 기간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가 거치 기간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10년 상환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3년 동안 거치 기간이 있다고 보세요.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냅니다. 그 다음에 거치 기간이 끝나면 7년 상환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 상환 방식이 다 원금과 이자를 다 내야 돼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원금도 다 내는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을 균등하게 내는 상환 방식이 있고요. 상환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원금 균등인데요. 주의하실 게 원금을 균등하게 낼 뿐이지 여기도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거죠. 점점 많이 내라는 거. 요게 이제 3방식이 가장 유력하고요. 딱 하나는 만기에, 자,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만 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원금을 갚아버려야 남아있는 금액에다 이자를 우리가 한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상환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이자가 불어나요. 그래서 이건 더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 불리하다. 자, 그러면은 자, 가장 계산 문제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제가 원금 균등을 적겠습니다. 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원금이 균등하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뭘 물어보냐? 원금이 균등하다는 거는 글씨에 나와 있죠. 다른 걸 물어봅니다. 자, 어떤 걸 물어보냐면, 자, 보세요. 자, 첫 해는요, 자, 상환이 안 됐죠. 이자가 많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조건이 1억에서 10년에 대한 상환 기간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씩이 1년에 상환이 돼요. 그래서 자, 계산 방식이 원금이 100만 원씩이란 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자, 원금이 균등하죠. 그죠? 원금이 균등한데 이자가 달라요. 그러면 첫 해는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 1억에 자, 이자가 첫 해 이자가 어떻게 되냐면 1억에 10% 그대로 가요. 그럼 100만 원을 이자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납부할 금액이 원리금이 200만 원이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자가 높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노립니다. 자, 그럼 이자는 자, 남아있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줄어들어요. 그럼 1억에 100만 원이니까 900의 10%는 90만 원이에요. 만 원을 빼겠습니다. 19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전 차에 가시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200만 원이 상환되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800만 원이니까 10%가 80만 원이 되니까 18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이자는 점점 줄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줄고요. 전체의 원리금에 대한 금액도 초기 많고 줄어들더라. 그래서 체감식이 됩니다. 체감식. 근데 원리금 균등은 틀려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에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원리금이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글씨에 나와 있어요. 그럼 굳이 원리금이 균등하냐라는 거는 굳이 물어보지 않죠. 자,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서 좀 도와드리면요. 원리금 균등 상한액을 구할 때 우리가 저당상수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융자액이요. 융자액이 우리가 1억에서 저당상수를 주어줘요. 0.13 정도 주어졌다면, 자, 우리가 130만 원씩 상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원리금 균등이 130만 원이라는 건 이해 가셨죠? 130만 원 빼겠습니다. 그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거기에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럼 첫 해는 아직 여러분 생각하실 때, 첫 해는 원금이 하나도 상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자가 얘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금이 얼마니? 처음에 원금이 30만 원이 원금이 되겠죠. 자, 그럼 2회차까지만 구할게요. 자, 2회가 되면서, 자, 원금이 3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서 30만 원은 970만 원이 되고 10%니까 97만 원이 되죠. 33만 원이, 자, 33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만원 생략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자가 많을 겁니다. 상한이 안 됐으니까. 그럼 이자가 준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원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보냐면, 원금은 가면 갈수록 줄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자는 줄고요.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원금이니까 나중에 원리금을 구하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를 더해야 되고, 자, 얘는 원리금이니 원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원리금은 저당상수를 이용한 거죠. 저당상수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한 때 쓴다는 것도 바꿔납니다. 그럼 여기 30만 원이 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정식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정식 상한이라는 것은, 자, 최정식은 점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나와요. 젊은. 그럼 초기에 얘네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초기에는 처음 조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원금 10만 원만 내라. 이자도 10만 원만 내라. 그럼 2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초기에 상한 금액이 아주 작아지죠. 원리금이. 그러면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자에도 못 미쳐요. 그럼 얘가 갚아야 할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젊은 신혼부들이 어때요? 소득이 안정된,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되는 신혼부가 중요한데요. 자, 첫 해에는 두 번째 해서 가서 초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원금과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일단 아까도 봤을지 30만 원이 상한되고 970만 원이 남고 100만 원 상한돼서 900만 원이 남았는데, 얘는요, 원금을 다 못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100만 원만, 10만 원만 냈기 때문에 이자도 90만 원은 아직 안 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를 또 9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10만 원만 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990만 원에서 이자가 더 비싸니까 원금을 훨씬 넘죠. 남아있는 금액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상환이에요. 부의 상환. 그래서 잔액이 더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부의 상환. 초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초기에는 얘는 20만 원만 내고 얘는 200만 원을 내겠고요. 그 다음 얘는 130만 원이라면 초기에 얘가 제일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금 만기 시상한이 전체 금액에선 더 이자를 많이 내겠고, 그 다음에 최정식입니다. 최정식은 좋아하면 안 돼요. 초기에는 적게 내지만 나중에 부의 상한, 마이너스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그래프가 두 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원리금에 대한 상한액에 대한 그 조경표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잔금이었습니다. 그럼 초기하고 후기를 본다면, 자, 여기가 원리금이라면, 그럼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원리금이 130만 원씩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최정식을 그세요. 최정식은 처음엔 적어졌죠.
자, 20만 원밖에 안 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이 체감식이죠.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그십시오. 자, 그러면 얘가 제일 초기에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입자와 대출자는 다릅니다. 차입자와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는 얘가 초기에 부담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얘고 얘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얘는 차입자 입장에 부담이 크지만 원금을 빨리 회수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 위험이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바뀐다는 건데 잔금이 조금 그래프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잔금은 요게 세로가 잔금이 되고 요게 이제 기간인데요. 이게 만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원금 균등이라는 건 어떻죠?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내죠. 그래서 일정액이 떨어집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원금을 조그맣게 내기 때문에 잔액이 어떻게 돼요? 잔액이 조금밖에 안 상환되면서 확 상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금 균등은 직선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100만 원씩이니까 잔액도 일정액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원리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어떻죠? 처음에는 잔액이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잔금을 조금밖에 안 갚기 때문에 잔금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나중에. 그런데 자,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식이 문제예요. 최정식은요. 초기서부터 잔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잔금이. 그래서 초기서부터 잔액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을 하니까 잔액을 넘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중도 상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하세요. 처음에는 원금 균등이 처음엔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원리금이다. 최정식이면 남아있는 걸 보세요. 남아있는 건 최정식 상환이 잔금이 제일 많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납부할 이자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율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체 대출 금액은 많습니다. 불리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원리금이죠.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식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정식으로 한다는 것은 자, 신혼부부한테는 초기에는 유리해요. 처음에 적게 내니까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하지만 나중에는 잔금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납부할 금액이 어떻습니까?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불리할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 원금 균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는 더 낫을 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많이 내고 자, 나가서는 다음에는 적게 남기 때문에 납부할 이자가 줄이니 전체적인 이자는 줄이니까 총 납부액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355페이지서부터 찬찬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 자, 그럼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자,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그럼 저당상수를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점점 줄고 그러니까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가 이자를 합하여 매기간 균등하게 상환한다는 방식 이해 가졌고요. 시간에 따라서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가 감소, 원리금 불변입니다. 그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 상환비에 초기에 상환액이 적고 점주금보다는 초기 상환액이 많겠죠. 자, 중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상환표를 본다면 얘는 자, 이게 돈이고요. 이게 기간이라면 자, 얘는 이자는 이렇게 줍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돼서 이자 지급분은 줄고요. 원금은 점점 늘어나요. 플러스가 되고 원금은 늘어난다. 그 다음에 보통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전체가 1억이면 10년에서 5년이면 원금의 반이 500만 원이 상환됩니다. 자, 아니, 우리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이 상환되죠. 자,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500이 상환되겠고요. 자, 아까 여기 1억이 아니죠. 이건 이제 1,000만 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000만 원에서 반에 500이 상환되는 건 3분의 1 기간이에요. 더 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355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자 상한은 우하향으로 내려가고요. 원금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50%의 1,000만 원에 50%의 500이 상환되는 기간은 3분의 2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보통 가장 보편되고 장기로 상환할 때는 이게 낫다는 거죠.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상환 조건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 상환은 우하향, 원금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매기 원리금 상환에 균등하지라도 원금 상환과 이자의 매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환 초기에 이자 지급이 많고 원금이 적고 상환 후기로 갈수록 이자분이 작아지고 원금이 많아지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 올게요.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다는 게 글씨에 적혀져 있죠. 그럼 얘는 뭘 물어보냐? 이자가 처음에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줄고요. 원리금이 점점 줄어서 체감식이라는 거죠. 들어갑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매기간 동일하게 갖고요. 이자는 남은 잔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원금 물변, 이자는 감소, 원리금 감소하죠. 초기 상환액이 가장 많고 후반기로 갈수록 적어지죠. 체감식이라고 하고요. 초기 대출에 대한 비율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 비율은 높고 대출자 입장에서 초기 자금 회수가 빠르며 원금 회수율은 가장 작죠. 차입자의 중도 상환이 잔액은 많이 남는다는 거죠. 가장 적게 남죠. 처음에는 우리가 초기는 원리금이 크지만 자, 대출금에 만약에 1,000만 원에서 500이 상환되는 기간이 2분의 1 정도죠. 자,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 대한 은퇴 정자가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최증식입니다. 자, 358페이지. 자, 최증식은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 지불액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밖에 안 냈기 때문에 이자에도 못 미치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낮아서 차입자 소득 증가에 따라 지불액이 점차 증가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점차 지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죠. 미래 소득이 예상되는 젊은이입니다. 동그라미. 저소득층에 유리하고요. 자,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긴 해요.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차입자한테 유리하고요. 상환 초기 이자액이 이자 지급액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의 상환 잡을게요. 아까 20만 원을 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금도 90만 원이 남았고 이자도 90만 원 남았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번째 갚아야 할 금액은요. 원금이 10만 원밖에 상환 안 했단 말이에요. 990에다가 자, 이자도 90만 원을 내야 되니까 99에다가 90만 원까지 합치면 남아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제가 그래프상 그 잔금이 더 갚을 금액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서부터 마이너스 상환이에요. 자, 부의 상환이라는 건 원래는 정은 갚은 금액이 점점 잔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융자 잔금액이 융자 원금보다 커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차입자의 소득 증가폭이 지불액 증가보다 낮으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대출자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리를 또 책정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는 더 불리해질 수도 있죠. 자, 초기의 대출 비율은 낮지만 대출자 입장에서 초기의 자금 회수가 느리므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며 차입자 중도 상환 시 잔금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환 초기에 볼게요. 대출 초기에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큰 것은 원금, 원리금, 최증식입니다. 근데 최증식, 원리금, 원금은 중도 상환 시는 최증식이 제일 많이 남죠. 그다음에 원리금, 원금, 총이자 납부액은 남아있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최증식이 더 총이자 납부액이 크고 원리금, 원금이 된다는 거죠. 원금 만기 시상은 제가 아까 만기에 저당 기간 동안 원금 전혀 상환하자고 이자만 납부한다. 근데 부분 원리금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냥 부분 원리금인데 원금 만기까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 362페이지 가셔서 자, 부동산 증권론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3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금자리론입니다. 자, 이 보금자리론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MBS와 ABS가 부동산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372페이지 가시면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먼저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우리가 저당 시장의 구조라는 것은 MBS에 대한 구조가
1차와 2차가 있고 MBS에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은 372페이지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부터 본 다음에 그 보금자리론을 MBS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372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걸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래서 KHFC인데 HF라고 하고 얘 업무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공사법에 의해서 이 공사는 장기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금융에 여러 가지 이제 보증 업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중요합니다. 장기 모기지론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는 밑에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보금자리론이 이제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실 1차와 2차 시장의 저당 시장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시장에서 이따가 갑돌이가 차입자면요,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주택이어야 되고요. 1억에서 A은행이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LTV가 70%까지 가니 7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상환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고정금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장기절입니다. 특수금융이죠. 그럼 장기라는 것은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인데, 자, 시험이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10월 말쯤에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30일에 되죠. 그러면 10월 네 번째 주에 보는데 그 시험 보는 날짜로 우리가 작성하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달 바뀌기 때문에 보금자리로는 자, 지금 한 거 외에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밑에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기본형만 좀 갈게요. 자, 일단 신청 대상은 자, 무주택 서민이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은 다 됩니다. 자, 무주택 1주택자인데 2주택의 조건은 보시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겠죠. 대출 받는 날부터 만기는 이제 고정금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 등기부등산 무조건 주택이 됩니다.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 평가가 자, 6억 초과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자, 10년, 15년, 20년, 30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지금 배웠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인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치 기간이 이제 없어요. 이자 납부하는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거죠. 매월 상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업무가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택연금제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모기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보금자리론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역저당 얘는 영모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주택연금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가 보증 업무를 해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플로우가 되냐면, 자, 반대예요. 영모기지로는 자, 갑이라는 65세 노인이 있다고 봐요. 자, 이분이 생활비로 주택을 갖고 연금을 타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주택 연금 신청자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신청을 해요. 근데 은행부터 가는 게 아니라 공사로 먼저 갑니다. 자,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먼저 가죠. 네. 금융공사에 먼저 가야 됩니다. 가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입 요건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현 만 60세인데 이게 55세로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얘가 이제 공사가 보증 업무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얘가 그렇다면 보증료, 초기 보증료를 납부하겠죠. 초기 보증료 납부, 공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초기 보증료를 받고 연보증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저당권을 설정. 저당권은 은행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십시오.
자, 그럼 얘는 온라인으로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 발급. 보증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금을 대출해 주거든요. 그럼 A은행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A은행과 얘에 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출 약정 체결하죠. 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연금액을. 자, 그럼 연금액은 이제 다는 아니고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7억이라면, 자, 이게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가능하죠. 그 중에서 이제 5억이라는 것을 담보를 설정해서 연금을 수령해 줍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373페이지인데, 얘도 매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갑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는데요. 특히 양가로 2번의 위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 자, 저당권 설정을 이제 공사가 했죠.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종료한 주택을 처분해서 그 동안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지 연금 개시 시점부터 소유권이 연금 기간에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입 조건은요. 가입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그랬죠.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면 돼요. 아무나 60세 이상은 됩니다. 확정 기간이라는 건 기간을 명시해요. 이때는 이 정하는 주택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부터 74세죠. 보증 기간입니다. 평생 동안이에요. 종신까지. 그래서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할 때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한 분한테. 국가 연금직을 보증하므로 연금직은 중단 위험 없이 소유자,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시가 9억 이하입니다. 자, 이걸 이제 공시가격으로 바뀌자고 하는데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되는데요. 자, 상가는 안 됩니다. 근데 상가 복합 용도라도 전체 면적의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가입 가능하죠. 확정기간 같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대 방식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보증료도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를 주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달 바뀌니까 물어보진 않고요. 자, 이 비소구권,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택처분가격 범위 내에서 상한을 의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를 본다면 주택 처분 가격이 더 커요. 대출 잔액보다.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5억을 담보했는데 4억하고 사망하셨어요. 그럼 1억이 남았으면 상속인한테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자, 주택 처분 가격보다 대출 잔액이 크다고 하셔야죠. 그럼 대출 잔액이 크다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자, 5억을 담보했는데 장수해서 6억을 탔습니다. 대출 잔액을 더 탄 거죠. 그렇다고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보금자리론이 고정이면 얘는 변동입니다. 시즈널 코픽스죠. 주택연금의 지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 지급은 공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으키고 공사는 보증기관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로 했지만 얘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수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급 방식은 종심 방식이 월 지급을 하는데 종심 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없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종심 혼합 방식은 달라요. 혼합 방식은 5억에서 5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2억 5천. 2억 5천만 상환하면 되고요. 확정 기간은 기간을 정하죠.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은 만약에 5억을 담보로 갔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환하라 그래요. 그럼 2억 5천을 먼저 줄고 2억 5천만 연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은 우대해 주는 거고요. 주택연금 종료 사유는 모두 사망했을 때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채무 인수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소유권 상실할 때는 또 종료가 되겠죠. 자, 연금에 대한 계산은 감채금계수를 이용을 해요. 자, 그러면 5억짜리 담보를 해서 나중에 감채금계수 5억을 타먹는 거거든요. 연금을 주기 때문에 적금을 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372페이지에 오셔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한다는 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게 1차와 2차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해주고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해주는 거지 대출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동화 증권이 다음에 증권이 MBS라는 걸 발행해요. 자, 이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에 업무가 그 다음 시간에 채권을 사온 거를 유동화시켜서 보유할 수도 있고 밑에 지급보증, MBS에 대한 주택저당증권인 학자금 대출증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용보증이라든지 주택 담보노후연금 보증해 준다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눈도장을 먼저 찍고 다음 시간에 가겠는데요. 다음 시간은 3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HF가 주택공사예요. 그래서 이게 유동화되는 시장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보고 362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